단 32명, 12시간의 기적, 왜군 5만 포위. 청해대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실화. 2028년 6월 18일 새벽 4시 37분. 서해 북단, 지도에도 이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작은 무인도 청해도. 대한민국 육군 17, 사단 예하 3대대, 이중대 1소대는 3주 순환 경계 임무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준호 대위는 철제 관측소 창문을 반쯤 열어두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습한 공기가 폐에 깊숙이 들어왔다. 장마전 특유의 무거운 정적. 파도는 낮고 길게 부서지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대위님, 통신병 최동아 일병의 목소리가 급했다. 해상 감시 카메라 4번 이상 신호입니다. 이준호는 즉시 상황실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다. 화면에는 어둠 속에서 점처럼 찍히는 열원들이 있었다. 하나, 둘, 열, 스무, 셀 수 없이 늘어났다. 확대, 줌이 당겨졌다. 소형 고속정. 엔진 소음이 아직 들리진 않았지만 속도가 일정하지 않았다. 군함의 기동이 아니었다. 민간 선박과 군용이 뒤섞인 형태. 부소대장 김상혁 중위가 조용히 말했다. 훈련 아니죠? 사전 통보 없다. 이준호는 즉시 대대본부에 보고했다. 청해도 1소대, 다수 미확인 선박 접근 중, 수량 확인 불가. 잠시 후 돌아온 답변은 짧았다. 상황 파악 중, 경계 태세 격상. 그러나 화면 속 점들은 이미 수백 개로 늘어나 있었다. 해안선을 따라 반원형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조직적이었다. 5시 12분 드론이 상공 300m에서 촬영한 영상이 전송됐다. 해안으로 상륙하는 인원. 소총, 경기관총, 일부는 RPG로 추정되는 발사관을 소지. 정보장교의 분석이 무전으로 흘러나왔다. 추정 인원 4만 이상, 계속 증가 중. 통신실이 조용해졌다. 32명. 이준호는 병력 현황판을 바라봤다. 장교 2명, 부사관 4명, 병사 26명. 서문 가로 2.3km, 세로 1.1km. 방어선은 길었다. 전원 전투 배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5시 42분, 첫 교전 북쪽 해안선에서 첫 총성이 울렸다. 기관총 진지에 김태윤 하사가 사격을 개시했다. 적은 밀집 대형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훈련이 정규군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숫자가 압도적이었다. 사격 통제, 단발 위주. 이준호는 반복해서 지시했다. 초기 20분 동안 적 수십 명이 쓰러졌다. 그러나 파도처럼 밀려드는 병력은 끊이지 않았다. 쓰러진 자를 밟고 뒤에서 또 다른 인원이 전진했다. 해안은 순식간에 연기와 흙먼지로 뒤덮였다. 박격포탄 한 발이 북쪽 모래사장을 강타했다. 파편이 튀며 이민석 상병이 어깨를 붙잡고 쓰러졌다. 의무병. 응급처치는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더 큰 문제는 탄약이었다. 7시 5분 탄약 보고. 기관총 잔여탄 40% 개인 화기 평균 잔여, 65% 대전차 화기. 육발 이준호는 지도를 펼쳤다. 적은 이미 섬의 3분의 1을 점령했다. 중앙 고지까지 800m. 목표는 경멸이 아니다. 그는 부소대장에게 말했다. 시간을 버는 것이다. 최소 12시간. 본토에서 증원이 오려면 해상 통제권 확보가 필요했다. 해군은 출동 준비 중이라는 보고만 들어왔다. 9시 30분
심리전 확성기에서 한국어가 울렸다. 무의미한 저항을 멈춰라. 항복하면 생명은 보장한다. 병사들 일부가 눈빛을 교환했다. 이준호는 즉시 확성기 방향을 저격수에게 지시했다. 단 한 발, 확성기는 침묵했다. 9시 10분, 방어선 제조정 북쪽 해안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준호는 후퇴 명령을 내렸다. 이 선으로 이동, 중앙 고지 집결. 후퇴는 질서 정견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동 중 적의 드론이 상공에서 위치를 노출시켰다. 곧바로 박격포 3발이 낙하했다. 폭발, 흙과 피가 섞였다. 박민수 상병이 움직이지 않았다. 김상혁 중위가 이를 악물었다. 대위님, 이준호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이동 계속. 멈추는 순간 전멸이었다. 10분 45초, 중앙 고지고지는 섬에서 가장 높은 지점. 시야 확보는 유리했지만 포위되면 탈출이 어렵다. 적은 이미 남쪽과 동쪽을 장악했다. 남은 통로는 남서쪽 숲길 하나뿐. 야간 돌파 가능성 검토. 이준호의 머릿속 계산은 빠르게 돌아갔다. 병력 30명으로 줄었다. 탄약 평균 50%. 적은 계속 병력을 증원하고 있었다. 섬을 완전히 봉쇄하려는 의도였다. 11시 58분, 현실인식본부와의 통신이 간헐적으로 끊겼다. 교란 전파가 강해졌다. 마지막으로 들려온 보고. 해군 접근 중이나 적 선박 다수로 지연 예상. 최소 10시간. 10시간. 이미 7시간이 지나 있었다. 이준호는 고지에서 내려다 보이는 해안을 바라봤다. 적의 숫자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5만. 그러나 그는 깨달았다. 5만 명이 동시에 총을 쏠 수는 없다. 좁은 지형, 제한된 접근로, 어둠. 지형이 아군이었다. 그는 병사들을 집결시켰다. 우리는 여기서 시간을 번다. 우리 뒤에는 본토가 있다. 누군가 조용히 물었다. 끝까지입니까? 이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해가 질 때까지. 바람이 불었다. 바다 냄새와 화약 냄새가 섞였다. 청해도는 이제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다. 그리고 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정오 12시 14분. 태양은 구름 뒤에 가려 있었지만 열기는 눅눅하게 고지 위를 짓눌렀다. 중앙 고지에 집결한 1소대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진지를 재정비하고 있었다. 병력 현황 재점검. 전사 2명, 중상 1명, 경상 3명, 전투 가능 인원 27명, 탄약 평균 잔량 48%, 기관 총탄 35%, 박격포 없음, 지원 없음. 이준호 대위는 고지의 토양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축축했다. 밤이 되면 미끄러울 것이다. 돌파를 한다면 그 점은 유리했다. 그러나 아직은 낮이었다. 12시 40분, 포위 압박적은 더 이상 무모하게 돌진하지 않았다. 대신 고지를 중심으로 방형 400m 지점에 참호를 파기 시작했다. 인원이 많다는 것은 곧 노동력도 많다는 뜻이었다. 드론 수십 대가 상공을 떠다니며 소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다. 저 드론부터 떨어뜨려야 합니다. 김상혁 중위가 말했다. 탄약 낭비다. 위협 사격만. 이준호는 침착하게 판단했다. 드론을 모두 떨어뜨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대신 위치를 수시로 바꾸며 표적 고정을 어렵게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 고지 내부를 3구역으로 나누고 20분 단위로 사수 위치를 교대했다.
적은 점점 조여왔다. 13시 18분 포격 개시 첫 박격 포탄이 고지 정상 30m 지점에 떨어졌다. 폭발음과 함께 흙먼지가 솟구쳤다. 두 번째, 세 번째. 적은 좌표를 잡고 있었다. 엄폐 유지, 고정 사격 금지. 그러나 네 번째 포탄이 진 지 바로 뒤에 떨어졌다. 파편이 튀며 장현우 병장이 쓰러졌다. 머리를 맞았다. 즉사였다. 순간 고지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 욕을 내뱉었다.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다. 김상혁 중위가 장현우의 군번줄을 벗겨 주머니에 넣었다. 이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박격포 낙하 지점을 빠르게 분석했다. 오차 줄고 있다. 10분 안에 직격 온다. 고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14시 5분 내부 균열 포격이 잠시 멈춘 틈 일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대위님, 솔직히 본토에서 올 수 있습니까? 질문은 모두의 생각이었다. 이준호는 그 병사를 바라봤다. 어린 얼굴이었다. 21살. 온다. 짧은 대답. 언제입니까? 해가 지기 저는 어렵다. 침묵이 흘렀다. 그때 김상혁 중위가 끼어들었다. 지금 우리가 버티는 1분이 본토의 1분을 번다. 그 차이로 누군가는 산다. 이 말은 사실이었다. 이 섬이 완전히 점령되면 적은 발판을 확보한다. 본토 해안까지는 80km. 고속정이면 1시간 이내다. 이곳은 단순한 섬이 아니었다. 방파제였다.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었다. 15시 22분 심리전 제게 확성기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미 포위되었다. 지원은 오지 않는다. 투항하면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번에는 일본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다. 이준호는 확성기 위치를 찾지 않았다. 대신 병사들에게 말했다. 지금 저들이 확성기를 쓰는 이유가 뭔지 아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들이도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오전 교전에서 적의 사상자는 수백 명에 달했다. 숫자는 많았지만 밀집 상태에서의 저격과 집중 사격은 효과적이었다. 16대 10 남서쪽 통로 정찰 결과 남서쪽 숲길은 아직 참호가 얕았다. 적의 병력 배치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준호는 결정을 내렸다. 야간 돌파 준비. 계획은 단순했다. 북쪽과 동쪽에 잔여 화력을 집중해 주력인 척 위장. 해가 완전히 지면 전 병력 남서쪽 숲으로 이동. 해안 절벽 지점에서 구조 신호 송출. 위험 요소는 하나. 적이 이미 이 가능성을 예측했을 경우. 그러나 선택지는 없었다. 17시 30분 탄약 최종 분배.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잔여 탄약 보고. 기관 총탄 22, 퍼센트 개인화기 평균 32발, 수류탄 11개. 대전차 화기 3발. 이준호는 병사들 앞에 섰다. 지금부터 사격은 20m 이내 접근 시에만 허용한다. 누군가 숨을 삼켰다. 20m는 근접전이다. 그러나 탄약은 생명선이었다. 18시 12분 마지막 포격. 해가 붉게 물들 무렵 적의 대규모 포격이 시작됐다. 고지 정상의 연속 낙탄. 진지가 무너졌다. 김상혁 중위가 외쳤다. 지금입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 병력 1단계 이동. 북쪽 진지에 남은 기관총이 마지막 화력을 쏟아부었다. 적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그 틈을 타 주력
18명이 고지를 빠져나와 숲으로 진입했다. 포위망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그러나 숲속 어둠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적은 그들도 계산하고 있었다.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김상혁 중위가 낮게 말했다. 이제 진짜입니다. 이준호는 대답했다.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었다. 총성이 다시 울렸다. 그리고 밤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18시 47분 남서쪽 숲길 입구.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장마전선이 예상보다 빨리 밀려들고 있었다. 어둠과 비. 시야는 급격히 나빠졌고 열상장비 화면에는 물기와 여론이 뒤섞여 번졌다. 이준호 대위는 손신호로 전진을 지시했다. 선두는 김상혁 중위와 정찰병 2명, 후미는 기관총 사수 김태윤 하사, 무전은 최소화했다. 교란 전파가 여전히 간헐적으로 흐르고 있었고 노출은 곧 포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숲길은 좁았다.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은 많아야 5명. 그 사실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19시 2분 첫 접촉 선두에서 짧은 섬광이 번쩍였다. 접촉, 총성이 터졌다. 적 6에서 7명이 숲길을 차단하고 있었다. 완전한 방어선은 아니었지만 분명 예측은 하고 있었다. 이준호는 즉시 측면 분산을 지시했다. 좌우 5m 벌려. 좁은 지형이었지만 나무와 바위가 엄폐를 제공했다. 교전거리는 15m 이내. 단발, 짧은 점사. 적 2명이 쓰러졌다. 나머지는 뒤로 물러났다. 추격은 하지 않았다. 탄약이 문제였다. 19시 25분 탄약 점검 임시 정지. 평균 잔여 24발 기관총탄 2팍스 수류탄 8개 전투 가능 인원 23명. 부상자 4명은 아직 이동 가능했지만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다. 김상혁 중위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 속도로는 절벽까지 40분 이상. 이준호는 계산했다. 적이 재집결하면 10분 안에 추격대가 붙는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다. 지연전 실시, 3명 후방 어모조 편성. 자원자가 필요 없었다. 김태윤 하사가 먼저 나섰다. 제가 남겠습니다. 아니, 교대식으로 간다. 5분씩 모두 살아야 했다. 누군가를 남겨두는 방식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19시 48분 조명탄 숲 위 하늘이 갑자기 밝아졌다. 조명탄, 흰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떨어졌다.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엎드려 곧이어 기관총 사격이 쏟아졌다. 적은 이미 숲 가장자리에 중화기를 배치해두고 있었다. 이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수류탄 좌측 30도. 2발이 날아갔다. 폭발과 함께 사격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그 틈은 10초 남짓. 적은 숫자로 압박하고 있었다. 전열을 잃어도 뒤에서 계속 밀어붙였다. 20분 5초. 근접전 거리는 10m 이하로 좁혀졌다. 총성이 아니라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한 병사가 넘어졌다. 적 1명이 달려들었다. 총검이 부딪혔다. 짧은 몸싸움 끝에 적이 쓰러졌다. 그러나 병사의 허벅지에 총상이 남았다. 계속 이동. 이준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멈추면 포위된다. 20분 21초 균열의 순간 김상혁 중위가 복부를 움켜쥐었다. 피가 번졌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이준호는 잠시 멈칫했다.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었다. 후방으로 이동해
아직 사격 가능합니다. 김상혁은 끝까지 어모 위치에 섰다. 그 3분이 전열을 유지시켰다. 20시 37분, 절벽 300m 전 바다 냄새가 강해졌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동시에 좌우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 적이 측면으로 우회하고 있었다. 포위각 120도 형성 중. 시간이 없었다. 이준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기관총 전개, 잔탄 전부 사용. 김태윤 하사가 엎드려 사격을 시작했다. 남은 탄을 쏟아부었다. 숲이 진동했다. 적의 전진이 멈췄다. 그 사이 주력은 절벽 방향으로 이동했다. 20시 52분, 마지막 100m 비는 폭우로 변했다. 시야는 5m도 채 되지 않았다. 이준호는 무정이를 꺼냈다. 신호는 약했지만 단 한 번만 연결되면 충분했다. 청해도 1소대, 위치 남서 절벽 접근 중, 생존 19명, 잡음, 끊김, 다시 연결, 신호 수신, 해병 특수부대 접근 중, ETA 40분, 40분, 지금 병력으로 40분을 더 버텨야 했다. 21시 3분, 절벽 도착 뒤는 바다, 아픈 숲, 완전한 방어 지점은 아니었다. 그러나 좁은 접근로 덕분에 동시에 공격 가능한 인원은 제한적이었다. 이준호는 병사들을 재배치했다. 이곳에서 최종 방어. 김상혁 중위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총을 놓지 않았다. 적의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졌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이준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제 진짜 40분이다. 첫 적이 나무 사이에서 튀어나왔다. 사격, 한 명 쓰러졌다. 그러나 뒤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파도 소리가 점점 커졌다. 구조가 먼저 도착할지, 탄약이 먼저 떨어질지. 시간은 더디게, 그러나 냉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절벽 아래에서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밤 9시 7분. 비는 이미 폭우가 되어 시야를 잘게 찢어놓고 있었다. 어둠, 빗물, 화약 냄새, 피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이준호 대위는 시계를 확인했다. 지원 도착까지 40분. 숫자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사격은 15m 이내. 확실한 표정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짧았다. 절벽으로 이어지는 접근로는 좁았다. 동시에 올라올 수 있는 인원은 많아야 서너 명. 수적 우위는 이곳에서만큼은 의미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적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정면 돌입 대신 양측 수목을 타고 분산 접근을 시도했다. 나무짚이 젖은 채 흔들렸다. 그림자들이 번졌다. 첫 접촉은 갑작스러웠다. 오른쪽 20m. 수풀을 밀치고 나온 실루엣. 이준호가 방아쇠를 당겼다. 한 발, 쓰러졌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자. 김태윤 하사의 기관총이 짧게 으르렁거렸다. 잔탄이 많지 않았다. 그는 점사를 아꼈다. 한 번에 방아쇠, 두 발, 세 발. 움직임이 멈췄다. 그러나 정면만이 아니었다. 좌측 상단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총탄이 바위에 튀며 파편이 흩어졌다. 일병 한 명이 얼굴을 감싸 쥐었다. 다행히 관통은 아니었다. 이준호는 수류탄 하나를 집어들었다. 핀을 뽑고 세초, 투척. 폭발과 함께 비명이 섞였다. 다시
잠시의 정적. 남은 수류탄 6개. 교대 엄호. 김상혁 중위는 바위에 기대앉아 있었다. 복부 붕대는 이미 젖어 검붉게 변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조준선을 유지했다. 적 하나가 나무 뒤에서 몸을 내밀자 그는 방가쇠를 당겼다. 정확했다. 그러나 사격 후 그의 숨이 거칠게 흔들렸다. 중위 후방으로. 아직 가능합니다. 이준호는 더 말하지 않았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감정은 나중의 문제였다. 9시 18분. 적의 전술이 바뀌었다. 사격을 멈추고 소음을 줄이며 천천히 접근했다. 빗소리와 파도 소리에 섞여 발소리가 묻혔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누군가의 손이 떨렸다. 이준호는 짧게 말했다. 호흡 유지. 그 순간 절벽 아래 바다에서 낮은 엔진음이 스쳤다. 모두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확인할 수 없었다. 적도 들었는지 갑자기 전면 돌입을 감행했다. 3명이 동시에 튀어나왔다. 거리는 10m. 총성이 겹쳤다. 2명이 쓰러졌지만 1명이 더 다가왔다. 총검이 부딪혔다. 짧은 몸싸움 끝에 적이 넘어졌다. 병사의 어깨에 깊은 상처가 남았다. 9시 26분. 탄약 재확인. 평균 9발. 기관총 잔탄 1박스의 절반. 수류탄 4개. 이준호는 결정을 내렸다. 기관총 마지막 전개. 접근로 고정. 김태윤이 위치를 바꿨다. 절벽으로 이어지는 좁은 목을 완전히 틀어막는 자리였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자 불빛이 비를 가르며 길게 늘어졌다. 적의 전진이 멈췄다. 비명이 어둠에 흩어졌다. 그러나 숫자는 여전히 많았다. 뒤에서 밀어붙이는 압력이 느껴졌다. 좌측 수목에서 다시 움직임. 이준호는 마지막 수류탄 2개를 연속 투척했다. 폭발. 그리고 잠깐의 공백. 그 공백을 이용해 병사들은 탄창을 교체했다. 누군가는 마지막 탄창이었다. 9시 33분. 김상혁 중위의 손이 느리게 내려왔다. 총구가 조금 흔들렸다. 이준호가 그를 붙잡았다. 버틸 수 있나? 김상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다시 조준했다. 그의 눈은 흐려졌지만 초점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때 바다 쪽에서 분명한 신호탄이 솟았다. 붉은 빛이 빗속을 가르며 하늘에 번졌다. 2초 뒤 무정이에서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다. 해병 특수부대 북측 상륙 완료. 교전 개시. 거의 동시에 북쪽 숲에서 새로운 총성이 터졌다. 다른 리듬, 다른 간격, 훈련된 사격. 적의 움직임이 흔들렸다. 일부가 뒤를 돌아봤다. 압박이 분산됐다. 지금이다. 화력 집중. 이준호의 외침과 함께 남은 탄이 쏟아졌다. 기관총의 마지막 탄이 비를 찢었다. 접근로에 쓰러지는 그림자들. 적은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했다. 북쪽에서의 교전이 거세졌다. 포위망이 느슨해지는 것이 체감됐다. 9시 41분. 엔진음이 절벽 아래에서 선명해졌다. 고속단정 2척이 파도를 가르며 접근했다. 로프가 던져졌다. 하강 준비. 부상자부터 이동. 김상혁 중위가 마지막까지 남겠다고 했지만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지휘는 끊었다. 이제 귀환이다. 9시 47분. 마지막 병사가 로프를 붙잡고 내려갔다. 이준호는 주변을 한 번 더 훑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숲은 어둡고 총성은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뒤돌아 로프를 잡았다. 9시 52분. 단정히 방향을 틀었다. 절벽 위에서 몇 발의 총탄이 바다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시계를 보니 9시 55분. 지원 요청 후 48분. 처음 교전이 시작된 지 16시간 13분. 청해도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1소대의 40분은 끝났다. 빛 속에서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확인했다. 살아있는 인원 19명, 남겨진 이름 13개. 파도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밤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8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빈자리가 없었다. 언론, 군 관계자, 유가족, 외교 사절까지 자리를 메웠다. 청해도 사건은 단순한 국지교전이 아니었다. 조직적 무장 침공이었고 다수의 민간 자금과 해외 용병 조직이 연루된 국제 범죄였다. 피고석에는 주동자 6명이 앉아 있었다. 일본 극우 민간 무장단체 대표, 자금 제공자, 작전 총괄 지휘자, 그리고 해외 용병 네트워크 책임자. 그들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검찰은 3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 기록을 제출했다. 위성사진, 드론 영상, 자금 흐름 추적 자료, 통신 기록, 생존 장병들의 진술서. 이준호 대위도 증인석에 섰다. 당시 상황을 진술하십시오. 그는 잠시 침묵했다. 법정은 숨을 죽였다. 2028년 6월 18일 5시 42분 최초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적은 최소 5만 명 규모로 판단됐습니다. 우리는 32명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귀부대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방어, 그리고 시간 확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감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방청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국제공조 수사 사건 직후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형사경찰기구와 공조수사를 개시했다. 자금은 복수의 해외 계좌를 거쳐 세탁됐고 일부는 군수물자로 전환되어 선적됐다. 위성통신 기록에서 작전 지시가 확인되었다. 피고 측은 주장했다. 우리는 민간 자위 활동을 했을 뿐이다. 역사적 갈등에 대한 대응이었다. 검찰은 단호했다. 무장 침공은 자위가 아니다. 조직적 살인이다. 청해돼서 전사한 13명의 이름이 법정 스크린에 하나씩 올라갔다. 그 이름이 올라갈 때마다 방청석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선고일 선고는 사건일 년째 되는 날로 지정되었다. 판사는 판결문을 47분간 낭독했다. 핵심은 명확했다. 피고인들은 사전 계획하에 대규모 무장 병력을 동원하여 대한민국 영토를 침공하였다. 이는 국제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이며 그 결과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주동자 2명, 무기징역. 자금 제공자, 징역 30년. 용병 조직 책임자, 징역 25년. 기타 공범, 15년부터 20년까지. 법정은 조용했다. 환호도, 박수도 없었다. 이준호 대위는 고개를 숙였다. 옆자리에는 김상혁 중위가 앉아 있었다. 복부에는 아직 수술 흉터가 남아 있었다. 끝난 겁니까? 김상혁이 낮게 물었다. 이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법적으로는. 그 이후 청해대는 새로 레이더 기지가 건설되었다. 해군과 해병대가 상시 순환 배치되었다.
전사자 13명의 이름은 기지 입구 추모비에 새겨졌다. 이준호 대위는 그 앞에 섰다. 바람이 불었다. 그날과 비슷한 습한 공기였다. 그러나 총성은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이름을 읽었다. 박민수, 장현우, 그리고 나머지 11명. 12시간을 버텼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12시간이 없었다면 적은 발판을 확보했을 것이다. 그 12시간이 있었기에 본토는 안전했다. 그 12시간 동안 32명은 숫자가 아니라 방벽이었다. 김상혁 중위가 옆에 섰다. 우리가 이긴 겁니까? 이준호는 하늘을 바라봤다. 맑았다. 우린 지키라는 걸 지켰다. 그 말이 전부였다. 멀리서 훈련 총성이 들려왔다. 새로운 소대가 교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가고 경계는 계속된다. 청해도 사건은 기록으로 남았다. 전술교범의 분석 사례로 수록되었고 국제안보회의에서 언급되었다. 그러나 생존자들에게 그것은 기록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빗속의 40분, 그리고 그 전에 이어진 긴 시간들. 법정 판결은 끝이었다. 하지만 군인의 임무는 끝이 없었다. 이준호 대위는 추모비 앞에서 마지막으로 경례를 올렸다. 그리고 돌아섰다.